우리가 이번 A매치를 보면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왼쪽이 좋으냐 중앙이 좋으냐 이제 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트넘에서도 마찬가지로 센트럴 손이냐 아니면 왼쪽 측면 손흥민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은 심지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한 위치는 또 역설적으로 중앙이었죠. 근데 또 마지막에는 한계를 보였던 게 또 중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뭐 국가대표팀이나 아니면 뭐 토트넘에서도 어떤 위치에서 뛰는 게 베스트 포지션이냐 이런 일단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측면이든 중앙이든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뛸 때 장점과 단점은 모두 일단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국가대표팀에서 생각을 했을 때, 국가대표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벤투 감독의 마지막쯤부터 최전방 공격수로 뛸 때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에서도 최전방에 좀 뛸 때가 있었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때는 원톱 밑에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좀 많이 뛰었죠. 손흥민 선수를 뭐 프리롤로 둔다, 클린스만 감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을 자유롭게 이제 뛰어다니게 만들었는데, 이게 어쨌든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수비적인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컸죠. 손흥민 선수는 뭐 미드필더로 라인 내려와서 이재성 선수처럼 뭐 미드필더 공간을 커버해주거나 이런 선수가 아니잖아요. 공격적으로 써야 되는 선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라인이 좀 비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황인범 선수도 올라가면 미드필더 라인에 넓은 공간이 생기고, 그런데 이 공간에 기동력이 약간 부족한 박용우 선수가 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았었죠. 근데 김도훈 감독이 딱 이렇게 이재성을 배치해주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으로 빼니까 미드필더 라인의 균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보면 가운데 있을 때 좁은 공간에서 좀 많이 뛰어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아시안컵에서도 마찬가지고 토트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토트넘도 그렇고 우리가 아시아 무대에서 상대하는 팀들은 보통 우리보다 약팀이기 때문에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좁은 공간을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팀에서는 뭐 프리롤처럼 돌아다녔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강인, 뭐 손흥민 다 모여서 여기서 이제 막 볼을 주고받았죠. 왼쪽에는 황희찬이 있기 때문에 황희찬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좁은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막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 이때 황희찬의 솔로 플레이. 이런 게 이제 우리 대표팀의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였어요. 이강인 선수라는 또 방향 전환이 좋은 선수가 있으니까 이게 됐던 건데,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월드 클래스의 공격수로 평가를 받는 그 항목 중에 손흥민 선수는 넓은 공간에서의 1대1, 여기서 결정력, 이게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로 만든 거지, 좁은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다루면서 뭐 일명 티키타카를 막 하면서 짧게 썰어 나간다,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물론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는 잘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뭐 전공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좁은 공간에서는 그냥 이강인, 황인범 같은 선수들이 오밀조밀하게 풀어나가는 게, 손흥민 선수가 있으면 뭐 더 잘 풀어나가긴 하지만 이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라기보다 차라리 손흥민을 그냥 넓은 공간에 위치시키는 게, 오른쪽에서 이강인, 황인범, 뭐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주고받다가 방향 전환만 한 번 되면 손흥민의 강점, 월드 클래스로 불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여기서 손흥민이 접고 들어가서 슈팅 혹은 돌파 이후의 크로스, 요 1대1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오히려 중앙이 아니라 측면에 두는 게 우리 대표팀에게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걸 이번 A매치에서 알 수가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인 거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오른쪽 라인에 우리가 이게 싱가포르전인데 이강인, 주민규, 이재성, 황인범 모든 선수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 이제 홀로 머물러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볼을 잡는 횟수라던가 경기에 대한 이제 영향력이라던가 이런 게 좀 줄어들어 보일 수는 있어요. 빌드업을 할 때 볼을 많이 만지는 역할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에서 한 번만 풀어나와서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방향 전환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흥민의 무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은 공간에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좁은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막 원투 패스를 하고 있는 것보다 넓은 공간에서 손흥민이 받아서 여기서 1대1을 가져가고, 그리고 접고 들어온 다음에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이 넓은 공간에서 밀고 들어가죠. 밀고 들어간 다음에 접고 들어와서 결정적인 한 방, 이걸로 득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볼을 많이 만질 때보다 이렇게 볼이 도는 구간에서 떨어져서 방향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이강인의 패스를 기다리는 거, 이게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살려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토트넘에서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에서는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하긴 했어요. 최전방에 위치했는데 최전방에서 손흥민 선수가 잘했던 건 이제 어떤 거였냐면 상대가 올라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라인 브레이킹을 참 잘했죠. 그래서 이게 그 시즌 초반에 포스테콜루 감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계속 돌리다가 상대가 라인을 쭉 올렸을 때 손흥민이 뒷공간 침투해서 한 번에 손흥민에게 넘어간다. 아니면 손흥민을 따라서 수비가 뒷걸음질 칠 때 너무 손흥민 선수의 라인 브레이킹이 당연히 무서우니까 그러면 이 앞공간이 나오면서 이 앞공간으로 뭐 쿨루셉스키라던가 메디슨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좋은 공간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한다.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전술적인 키포인트였어요. 근데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까 국가대표팀과 마찬가지로 밀집 수비를 상대한다. 우리 대표팀은 9번 공격수가 한 명 있고 조규성이든 주민규든 그 다음에 밑에 손흥민이었잖아요. 그런데 토트넘은 아예 손흥민이 원톱이에요. 그러니까 밀집 수비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매우 어려워하는 장면들이 시즌 막판에는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원톱이 상대가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에는 매우 적합한데 밀집 수비를 하는 팀에게는 부적합하다. 한계가 있다라는 걸 지난 시즌에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도 이제 밀집 수비를 만났을 때는 왼쪽에 쓰는 방식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를 오히려 토트넘이 되게 잘 만드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번 시즌 내내 토트넘의 경기를 봤지만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과르디올라 감독보다도 더 풀백을 공격적으로 쓴다는 평가를 받았죠. 포로 우도기. 그러니까 상대가 토트넘이 중앙 지역에 거의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뭐 모여있는 전형이다 보니까 더더욱 밀집 수비가 중앙으로 모여요.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밀집 수비를 중앙으로 쏠리게 만들면 측면의 넓은 공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측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이때 수비수 한 명이 끌려 나오는데 밀집 수비를 위해서 끌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끌려 나오면 이 거리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1대1. 이게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있을 때 좋았던 이제 플레이거든요. 그리고 1대1을 하거나 아니면 우도기 같은 이제 손흥민과 같은 라인에 있는 선수가 뛰어 들어가면 이 공간으로 손흥민의 패스. 요게 이제 또 손흥민 선수가 공간이 있으면 패스를 찔러주는 걸 잘한다는 걸 이번 시즌에 보여줬기 때문에 우도기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우도기에게 수비가 끌려나가면 이때 손흥민 선수가 접고 들어오는 이런 플레이까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면 지역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역할, 요 역할도 물론 원톱에서 쓰는 손흥민도 장점이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쓰는 손흥민도 이번 시즌에는 토트넘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번 공격수를 토트넘도 좀 노리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측면으로 뛸 때 손흥민 선수가 어떤 게 있냐면 결국에는 점점 더 나이가 좀 든다는 거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선수가 아직까지는 최근 경기들을 보면 신체 능력이 아직 활발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 이런 넓은 공간이 나와도 1대1의 폭발력이 줄어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도 경기 수가 일단 많은 그런 구간에는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토트넘에서도 4월 달쯤이었죠. 그때 손흥민 선수의 퍼포먼스가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대1이 됐을 때 여기서 좀 막히는 경우도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신체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면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폭발력 있는 플레이보다 조금 더 가운데서 뛰는 플레이도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원톱으로 손흥민 선수를 쓰면서 중앙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플레이메이킹이라던가 연결 플레이를 잘했다는 게 그게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더 길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현재까지는 측면 공격수로 뛰는 게 우리 국가대표팀이나 토트넘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이 월드클래스 능력, 측면에서의 넓은 공간, 1대1 그리고 결정력 이거를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측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 지역에서 뛰는 이 플레이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미 지난 시즌부터 요 가운데서 하는 플레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아마 이제부터는 100% 측면은 아니고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에 맞게 좀 기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토트넘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에서 누가 9번 공격수로 오느냐 아니면 이제 뭐 측면 공격수로 어떤 선수가 이제 오느냐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 측면으로 많이 뛸지 중앙으로 많이 뛸지가 좀 결정될 것 같고 우리 대표팀에서는 이번에 이제 김도훈 감독이 보여준 이재성을 가운데 두고 손흥민을 왼쪽으로 뺀다. 그리고 이강인과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서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릴 때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 요 전략을
당분간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는 좀 쓰지 않을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측면이냐 중앙이냐 요 논쟁은 어디에서 뛰든 어쨌든 일장일단은 있고, 일단 손흥민 선수를 극대화시키고 싶은 팀들은 중앙에서 뛰게 하든 가운데서 뛰게 하든 손흥민이 잘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앙에서도 뭐 토트넘이 손흥민을 원톱으로 썼을 때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지만 토트넘이 또 잘 풀릴 때는 측면에서 흔들면 중앙 지역에 손흥민이 뛰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원톱으로 답답한 면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으로 뛰든 측면으로 뛰든 손흥민의 이 공간 침투 능력, 결정력을 살릴 수 있는 전술이 동반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중앙에서 뛸지 측면에서 뛸지 요 포인트를 보는 게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는 또 하나의 좀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